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예,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려운 입장은 전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공무원이 관료 출신이고 특히 지금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무가 가장 큰 위치에 예.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이것은 임명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다면 그것을 따르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예측 기사만 봐도 처음에는 임명 안 할 거다라고 나왔다가 그 뒤에 임명할 것처럼 나왔다가 다시 또 임명 보류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뭐 기사가 왔다 갔다 했다기보다도 본인 생각이 고민이 그만큼 한쪽으로 이렇게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임명 보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 의견도 다수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보도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 의원님이 보시기에 예. 최상목 대행이 계속 임명을 보류하는 진짜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 제일 먼저 뭘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순서를 따지긴 좀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곧 복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역시 회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덕수 대행이 그 임명 거부를 하고 그 때문에 이 탄핵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그걸 이제 뒤집은 셈이 됐거든요. 그 대행의 대행이 와서 네. 자기가 대행하고 있는 그 대통령 대행의 이 결정을 뒤집은게 됐는데 그 부담이 예상보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반발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에 그때 2명 임명했을 때 이제 국무위원들이 엄청 반발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통령실의 불만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여론의 이 탄핵 반대 여론 쪽에서 특히 굉장한 압박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일 큰 것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한덕수 이제 총리죠 아직까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 기각 가능성은 저도 좀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덕수 탄핵 기각? 예,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150명이냐 200명이냐 이것은 저는 그 150명 그 과반수 150명이 맞다고 볼 것 같은데 그 사유 자체가 그 업무를 파면시킬 만큼의 중대한 거냐에 대해서 헌재가 약간 유보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근데 만약의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인용됐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나중에 자신에게 중대한 법적인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어요. 위법행위와 관련돼서. 어제 저희가 차성환 교수 판사 출신 그분하고 인터뷰인데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예,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본인이 한번 과거에도 그 미르재단 사건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을 한 경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냥 거스리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임명 안 한다보다는 임명의 책임을 피하고 싶고 그다음에 시기를 좀 늦추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늦춘다는 얘기는 그 헌법재판소 임명도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판단이 거의 그 막바지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과 관련돼서 최소한 이 8대 0 예를 들면 그 8대 0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게 뭐 예컨대 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6대3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떤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최종적인 판단은 지난 이후에 하더라도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그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보입니다. 두 분 뭐 진단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는 여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 예, 자 일단 이전부터 일단 탄핵이 기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기각이냐 각하냐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에 대한 기각 인용이 있고 네. 의결 정족수 151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에 대한 기각 각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홍 의원님께서는 그거는 200석 그러니까 151석 그대로 받아들이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을 보셨는데 만약에 그 정족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각하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그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 대행은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고민의 대상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각하의 경우에는 여기서 논할 부분이 없고 기각이 됐는데 기각을 하면서도 자 그때는 이제 3명이죠. 한 명이 아니라 예.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 다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기각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복귀가 됐다고 쳐요. 그럼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는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다시 만약에 이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권한대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이가 있었어요. 이제 탄핵될 때는 그러니까 뭐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뿐만 그 외에도 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조금씩 문제가 된다 하지만 아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때는 아주 중대하지 않으면 탄핵을 기각시키는 거 거의 상당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일부 위법한 면은 있지만 업무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러나 이번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는데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더 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역으로. 오히려 이때는 예, 왜 그러냐면 임명을 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임명을 안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임명을 하는 것까지 하면 되지만 본인이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건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앞서 탄핵하고는 전혀 사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정면으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이 전부 다 기속되게 돼 있잖아요. 네, 따르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각 결정에 대해서 총리로 복귀를 했는데도 마은혁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그때는 중대성이 높아지는 거죠. 성립이 된다. 그렇죠. 그건 과거가 다른 거죠. 이건 전면으로 이거를 그냥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력화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결국 임명할 거라고 보세요. 저도 한덕수 총리가 와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안 그러면 이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순간 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임명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부담은 고민은 더 되죠. 처음에 두 사람 임명 안 할 때에 비해서는 고민이 더 큰 것이 좀 전에 얼마 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헌법 법률 위반이다라고 권한 침해에 결정을 했기 해당이 때문에 됐죠. 권한 침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은 첫째는 본인의 어떤 정책적 결정의 일관성. 지난번에는 임명했는데 이번에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임명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임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생을 겪은 셈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의미 없는 것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원칙적으로는 기속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속력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하고 사이에서는 지금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헌법으로 나중에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네. 논리적으로 보면은 헌법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확정 판결이라도 또는 그 하급심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관련된 문제 같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재판을 판결을 뒤집어야 되는데 법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헌법이든 법률이든 재판에 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한다. 대법원에서 확정하면은 재심 말고는 타 기관이 그걸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동안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법 결정을 한 사례가 뭐 몇십 건이 되는데 하나도 법원이 그걸 안 고쳤거든요. 알겠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뭐 그 수십 건인지 뭐 백몇 건인지 모르겠지만은 위헌 결정했는데 법 안 고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근데 제가 우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임명하면 안 된다. 해서 박성현 의원은 단식동선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임명을 하면 만약 재판관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탄핵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그 주장을 했을까요? 그건 이제 그 논리적인 이유 때문이고 탄핵 결정 심판 그 기일, 그 시간 네. 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별로 고려를 안 했다. 예, 만약 재판관이 합류해가지고 뭐 갱신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 그 패턴을 보면은 뭐 일주일 이상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마재판관이 합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정 시점하고 예. 합류해서 갱신 절차 때문에 늦춰지는 시점하고 해봐야 길어봐야 일주일 차이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없는데 결론이 중요한 거지 일주일, 2주일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에서 문제 제기할 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지금 국민의힘 그 지도부의 그 비대위의 그 딜레마죠. 태생적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정쩡한 자세거든요. 원래 그 전임 대표가 한동훈 씨였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탄핵도 찬성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 그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비상계엄 뭐 그거 뭐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도 하면 안 되죠. 이런 입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또 광장의 아스팔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실제 그 광장의 목소리하고 여론의 흐름하고는 다 좀 약간 괴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론이 제대로 표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초반에 우리가 여론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이게 기각될 수 있다. 이런 약간 이상한 헛소문이 퍼지면서 그 우파 그 과표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정상화되면서 중도층을 비롯해서 전체 여론 자체에서는 탄핵 찬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층, 특히 광장에 나와 있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 가지고 그걸 용인해서 6대3이 나오면 이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역분과 지지층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차라리 8대0이 나오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한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별 문제가 아니었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제 책임 회피는 가능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전형적으로 약간의 비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혜진 의원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헌재 때리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뭐 문영배, 뭐 이미선, 뭐 여러 재판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심입니까? 아니면 이 탄핵 국면에서 하는 일회적 공격입니까? 탄핵 계엄 사태하고 탄핵 그 시국 그 전후 과정, 특히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 스탠스 또는 입장이라는 거는 좀 상황론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거를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가는 것보다도
사실 여론에 출렁거린 측면이 많이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예. 지금 탄핵건이 윤석열 대통령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때 한덕수 총리 건이 있죠. 서울중앙지검 있죠. 네. 지금 중앙지검장이 있죠. 감사원장이 있죠. 지금 이제 줄줄이 이제 아마 그 심판 결과를 내놓을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어떤 국민의힘이 표적을 삼았던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의견을 내면 그때는 공격을 멈추는 겁니까? 근데 그 사안들은 이미 그것 때문에 이 그 국민의힘을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쭉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은 이 보편적인 여론 자체도 예.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무리했고 예. 뭐 그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그 건들은 거의 다 기각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서천호 의원은 헌재 때려부수자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뭐 아무리 그 현장의 그런 뭐 분위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강경한 표현을 쓸 정도면 평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엄 사태 직후부터 탄핵 시국 그 과정에서 저 개인이나 아니면 그 우리 당의 뚜렷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그때부터 소신 있게 이야기했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분위기 뜨니까 현장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강경 발언 쏟아내면서 거기 영합하는 거. 저는 우리 당 저도 이 당의 소속이지만은 굉장히 그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서 질문을 다시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때리기가 예. 탄핵 기각을 끌어내기 위한 공세 수위를 올린 차원으로서 공학적으로 뭐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때려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회군길을 막아놓고 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우리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때리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라면은 헌법에도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사실 주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판단이 안 될 때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거든요. 따라간다? 가만히 있다가 여론이 먼저 움직이고 여론이 특정 방향을 가고 나면은 그때서 따라가면서 그게 영합하는 형태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으로서 역할 제대로 이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때린다고 해봐야 이미 맞은 사람한테 그 매를 하나 더 얻는 거 여론에 이미 맞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당이 그냥 매 하나 더 얻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비판을 할 때 당이 그래도 뭐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이 비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따라서 또 절차에 맞춰서 하면은 우리가 비판하고 싶어도 우리 입장하고 틀리더라도 할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빌미를 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가 사실 방송에서 뭐 다른 상대 정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걸 상당히 자제한 편인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공격할 때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으로 너무 무리하다. 대통령 측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을 너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그러나 문영배 재판관이 어떠하다. 뭐가 문제가 있다. 네. 또 이미선 재판관이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들어갔고 몇 번은 사실관계 아닌 걸 공격했다가 사과하고 입장을 바꾼 적도 있잖아요. 네네네. 국민의힘 쪽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공격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 공격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전에 몇 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합의제 기구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딱 중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1부터 10까지 진보에서 보수를 나눈다고 했을 때 5나 6에 있는 사람만을 다 임명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 1, 2 정도에 있고 어떤 사람은 90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 6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쳐놓고 보니까 대략으로 한 5, 6 정도의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5, 6만 있으면 다양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의 다양성, 성별의 다양성, 출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서 헌법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하자는 건데 만약 우리가 국민의힘처럼 공격한다면 우리도 공격할 게 많죠. 지금 보수적 재판관이 있는데 저는 이 얘기는 꼭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 당내 반대가 좀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 전에 후보자 한 명은 저희가 이제 반대해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그 기준을 일관되게 가자. 예를 들면
첫째는 저 사법부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냐, 행정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그다음에 사법부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있느냐. 사실 이 문제에서 청문회를 했더니 우리 청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결함이 없다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거는 보수적인 건데 이 사람이 보수적 판단이 그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을 문제 삼으려면 또 마은혁 재판관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이 판사로 있었을 때 그 재판장의 어떤 이념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상식과 벗어난 어떤 재판 결론을 냈다. 이런 걸 갖고 문제 삼을 수 있어도 진보적이니까 안 돼. 보수적이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음란물하고 뭐 관계 따지고 예.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음란물 이거는 사실관계도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로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사상의 이념적 잣대를 공격하는 거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합의제 기구의 그 제도적 그 취지도 위배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 의원님께 그 질문을 드린 거 보충해서 하나만 추가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헌재에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극렬 지지층은 아주 거세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래 우리도 승복 안 해. 지금부터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올 때 우리도 같이 싸우자가 아니라 어차피 절차적 승복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지층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헌재를 이렇게 때려놓고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거든요. 뭐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드는 거죠. 오히려? 제가 우리 당에 대해서 바라는 바는 사실 그런 방향이거든요. 네. 국민보다도 먼저 대중보다도 먼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 집단답게 예, 딱 정확하게 판단 내려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을 그 정당이 요구받는 거고 헌법에서도 그거 하라고 정당에 이제 그 보호해주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데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과연 우리 이 지지자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문제 이전에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부터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 드는 게 그때 가서 또 여론 보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진짜로 선도를 해서 뭔가 판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때든 이후든 그게 정당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사실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다수인데도 계속 이렇게 밀려가지고 소수로 전락한 이유가 그런 그 정당의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데는 어떻게 보면 그걸 등한시했고 소홀히 했고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헤게모니를 정치 헤게모니를 잃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밀려가고 소수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당 그 구성원들은 고민하고 우리 당이 왜 존재하느냐, 왜 내가 국회의원 하느냐, 내가 왜 정치하느냐, 왜 우리 정당이 있느냐, 역할이 뭐냐. 그거부터 고민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찾을 때 이후에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대의제 위기가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제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막 그 상반되고 충돌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는데 대의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정당과 국회가 일정하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속에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따라가면서 그냥 무조건 광장의 에너지를 좋은 방향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거죠. 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학에서 역사를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중우 정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광장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포퓰리즘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기원전 2000년이 넘는 훨씬 넘는 시점에서도 이러한 지적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일부 얘기는 했지만 우리는 어떤 결론이라도 따를 승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원하고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라고 한 번은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좀 그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요. 좀 마지막 이미 뭐 전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대체적인 전망은 다음 주에 아마 선거가 나올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 일단 두 분도 동의하세요? 일단 거기에는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거는
평의의 이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번 주 안에 평의가 정리가 되면은 뭐 어떤 결론이든 간에 다음 주뭐 일단 더 오늘하고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인데. 오늘하고 7일로 일단 평일정은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번 주에는 안 나오는 거고 예. 어차피. 그렇죠. 예. 원래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은 3월 첫째 주는 넘어가고 둘째 주가 제일 유력했던 그 아니면 이제 셋째 주 이 네.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네. 대통령 선거 일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5월에 지금 연휴가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면 헌재 선고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일단 탄핵 인용이 된다고 전제하면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보궐선거 같이 치르려면 데드라인이 언제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헌재가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보세요? 재판관들도 그런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고려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일 그 주요 그 선거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매주 수요일로. 수요일. 예.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다면 5월 달을 이제 그 추정해서 가능하면 이제 4월 30일이 수요일이고 5월 7일, 예. 그다음에 5월 14일, 5월 21일 이렇게 수요일이에요. 만약에 예컨대 이제 3월 14일 날 그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면 선거는 5월 13일 전에 치러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월 7일이 되는 거죠. 예. 5월 7일이면 이 연휴 기간 직후에고요. 연휴 기간이 5월 6일까지입니다. 5월 1일부터. 그다음에 그 경우에는 뭐 직접 그 선거 당일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전 투표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그러면 5월 7일이 연휴에 붙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휴일이 될 텐데 예, 연휴에 붙게 되면서 그냥 하루 더 연장해 버릴 수 예, 있는 이런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한다면 도리어 이제 4월 30일을 보거나 근데 4월 30일로 하거나 아니면은 5월 14일로 하거나 그러면 이제 5월 14일 하려면 5월 15일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60일 이내로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5월 17일이 월요일이거든요. 3월 17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17일부터 그 주간에 하면 5월 14일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 이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네. 예,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그게 이제 누가 그 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인용 결정일 경우에는 그런 일정을 고민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뭐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늘 이제 이건 국민 편익 관점이거든요. 그 국민 편익이라는 게 투표를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헌법재판소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그런 고민을 하는지 여부는 저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한다고 가정하는 전제는 평의가 굉장히 순조롭고 원만하게 한쪽으로 다 모아질 경우이고 그럼 인용을 또 인용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인용 쪽으로 다 모아질 경우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까지 생각을 고려할 이유는 없는 물론이죠. 것이고 그렇죠. 지금 뭐 내부의 상황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은 그렇게 평의가 한쪽 방향으로 쉽게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인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선거 내용은? 희망 말고 전망. 전망이죠. 희망이 아니고. 예.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 분위기보다는 그렇게 쉽고 쉽게 그냥 그렇다. 단순하게 그렇게 내려지기는 그러면 여러 정황이 설령 인용이 되더라도 8대0 만장일치는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건 제가 그쪽으로는 상당히 좀 뭐 자신 있다기보다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 한 사람 돌아가면서 찬반 이렇게 돌아갔을 때 8등이 나오기가 일단 어렵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이 기각 의견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래요. 그 기각 의견이 있을 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냥 양보하시죠. 대외적으로 이렇게 의견 일치로 만장일치로 보여지는 게 좋으니까 하시죠라고 그 이제 인용 쪽에서 설득을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갈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과연 표는 갈린다. 이후에 나는 찬성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각이었는데 그 대외적인 이런 헌법재판소의 이미지나 위상 때문에 내가 그냥 만장일치에 동의해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은 그 지지율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여론조사로 결정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제 법조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때 법조계는 국민 여론보다 훨씬 더 인용 얘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네. 심지어 한동안은 그 처음에 12월 그 당시만 해도 1월 초까지만 해도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건 그 6명이 해도 그 12월 달까지 이제 2명 임명되기 전이죠. 최상목 권한대행. 6명이 해도 통과. 6명이 해도 6대 0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았어요. 예. 그만큼 그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그 헌법 77조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 용납할 수는 없다. 법조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최근엔 뭐 다소 약간 다른 얘기도 들렸지만 여전히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기각된다면 뭐 4대 4든 뭐 5대 3이든 그렇게 갈려서 발표가 되겠지만 인용될 경우에는 국민적 분열이나 어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은 인용이라면 무조건 만장일치일 거다. 만장일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협의해서 다만 단서 조항은 늘 거다. 그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단서? 그러니까 이제 소수 의견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낸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한두 분 반대 의견을 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최소한 7대 1이나 6대 2가 나왔을 경우이죠. 그러면 한두 명한테 이러면은 반대 의견을 끝까지 내시는 것보단 전체 합의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걸 수용한다 할 때에도 단서조항 같이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로 8대 0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좀 병기하는 정도로 결론 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는 게 주로 그 법조계의 이 전망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전망을 좀 이렇게 엇갈렸는데 확인만 하고 뭐 판정 내릴 건 아니니까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